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마이크가 좀 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좀 울리죠? 이거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나요? 자, 벌써 3주째인가요? 네. 지난 2주간 수업을 제가 네 타임으로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타임으로 했는지 세 타임으로 했는지. 네 타임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세 타임으로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도 조금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 와서 앉아 있기도 힘든 분들한테 처음부터 4시간이나 네 타임으로 하면은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세 타임으로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세 타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자, 어쨌든 지난 주에 했는 것도 좀 복습을 하고요. 지난주에 했는 게 수요 공급에 대해서 한 것이죠. 일단 그 수요 공급에서 수요 개념에서요, 유량, 저량이라는 개념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요의 크기를 측정을 할 때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저량 변수는 예외적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때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때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를 모두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효 수요만 측정하는 거예요? 유효 수요만 측정하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무대에 사려고 등장을 한다면은 돈을 들고 와야 되죠. 돈도 들고 오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의 크기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 수요량이고요. 그리고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그랬죠. 그게 수요 결정 요인이라는 거였어요. 수요 결정 요인. 근데 수요 결정 요인이 상당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근데 이제 그 많은 걸 다 하지는 못하고요. 몇 가지를 위주로 이제 다뤄볼 건데, 그 재화의 가격이 있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재화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량을 좀 줄일 것이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을 좀 늘리겠죠. 이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쨌든 이런 가격이, 그 재화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죠? 소득이라는 게 있죠. 소득.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또 관련재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재화의 가격하고 수요량과의 관계를 뭐로 나타내요? 그래프로 나타냈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 선이 수요 곡선 한다 그랬죠. 수요 곡선. 자, 이 수요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인데,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형태는 우하향하는 형태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수요 법칙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변화 방향과 수요량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요량 변화는 무엇으로 인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수요량 변화라고 표시를 해주고 표현을 해주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는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양자를 안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상의 차이가 중요한 차이라 그랬죠. 이게 수요량 변화는 세로 수요 곡선을 그리지 않고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을 세로 그리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리든 왼쪽에 그리든 이게 수요 변화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해서, 균형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균형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할 때, 똑같을 때 균형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같으면은 가격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은 상태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은 상태는 균형이 아니에요. 이때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불균형인데 이 불균형은 수요가 더 많은 불균형을 이제 초과 수요라 하고요. 공급이 더 많은 불균형을 초과 공급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균형이 아닌 이유가 이때는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랬죠. 초과 수요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수요자 중에 일부는 빠져나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무대 바깥에 있던 대기하고 있던 공급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균형이 되는 거죠. 그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초과 수요에서는 가격이 상승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고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균형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 이제 균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결정된 균형이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요 변화나 또는 공급 변화에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든가 또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균형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의 이동은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를 잘 알아야 돼요.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 량자를 안 붙인 거는 새로이 수요 곡선을 그리든가 공급 곡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이 이동하게 되면은 균형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했었죠. 탄력성은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탄력성 개념이다. 수량 변화가 많으면 탄력성은 크고 수량 변화가 적으면 탄력성은 적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수량 변화가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수가 있고요. 소득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량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거 살펴보는 거는 가격 탄력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관련재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것은 교차 탄력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다 기억이 나십니까? 아, 그래요? 그래도 상당하십니다. 저는 어떤 생각으로 왔는가 하면은 아마 일주일 전에 했던 거 다 까먹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옵니다. 늘.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거의 대부분을 까먹는 게 보통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더 금방 기억이 떨어집니다. 기억이 오래 못 가고 일찍 끝나버립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혹시 집에 가서 복습하셨나요? 복습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와서 복습하신 게 답니까? 오자마자. 근데 굉장하신 거예요.
아, 좀 일찍 오시고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복습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더 좋기는 사실 그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날 가셔서 어쨌든 기억이 이제 사라지기 전에 보통 우리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업을 하면은 끝나자마자 한 30-40%는 빠져나간답니다. 수업하고 나서 바로 시험을 봐도 만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날아가기 전에 잡아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 탄력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문을 들어갔었죠. 시장문에 들어가서 그런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 이런 개념도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 기억나십니까? 아, 그건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저기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또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 이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가 등장하고 공급자가 등장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시장, 이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을 말하는 거죠.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만 존재한다면은 그건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장을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추상적 시장을 원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추상적 시장을 얘기하는데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요. 지리적 구역으로 볼 때가 있어요. 지리적 구역. 버블 7 지역이다 또는 뭐 강남 3구 부동산 시장 동향이다. 이럴 때는 딱 그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특정 지역만을 말할 때는 지리적 구역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얘기한다라고도 표현은 해요. 근데 그때 말할 때의 구체적 시장하고 가락동 농산물 시장 할 때 그 시장 개념은 좀 차이가 있어요. 구체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구체적 시장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그런 의미 구체적 시장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그냥 단지 지리적 구역으로만 파악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구체적 시장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장을 나눈다 할 때 우리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마쳤어요. 시장의 기능. 시장의 기능.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이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또 얘기하면 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을 누가 배분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하고 이런 얘기했죠. 제가 밀가루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밀가루를 예를 들면서 밀가루라는 이 자원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누가 배분해요? 정부, 국가가 배분해요. 정부가 배분하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걸 시장이 한다 그랬죠, 시장이. 이 시장이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어떻게 시장이 배분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시장에 등장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뭐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가격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가격. 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거는 그쪽으로 더 필요로 하고 더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게. 그러니까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격이 더 높은 쪽으로, 제 몸값을 쳐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때요? 자기 몸값을 제대로 쳐주는 데가 어디요? 월급 많이 주는 데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도 임금. 그러니까 임금도 가격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금 가격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나요?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가격은요, 대표 용어예요, 대표 용어. 그러니까 사과 시장의 사과 가격,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가격, 다 대표 용어인데, 특별한 시장에서는 가격의 이름이 달라요. 특별한 시장에서는. 그 특별한 시장 중에 하나가 임대시장이 있어요. 임대시장에서는 가격을 임대료라고 표현을 해요. 임대시장에서는 가격을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간다 이 소리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시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빌리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돈 빌려주고 하는 이 자금시장에서는 가격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금시장에서는 가격을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다 뭐가 형성이 돼요? 가격이 형성돼요. 뭐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모든 시장 똑같습니다.
모든 시장은. 그러니까 자금 수요자가 있고 자금 공급자가 있는 거예요. 자금 수요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가격이 바로 뭐라고요? 이자율이라고요. 자금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자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바로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대표 용어고 특별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달리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아마 그게 가격이라는 것 자체도 생각 안 하고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임대료, 이자율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 그거를 가격이라는 사실은 생각지 못하고 계셨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배우면 아, 그것도 결국은 가격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보세요. 외환시장 하잖아요. 외환시장. 외환시장도 시장이죠. 외국 돈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외국 돈 사려는 사람들, 수요자들도 있고 외국 돈 팔려는 사람도 있죠. 외국 돈 사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입업자. 수입업자는 외국 돈 들고 나가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돈 준다고 이 물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를 줘야도 물건 줄 거 아니에요. 수입업자는 외국 돈을 사려는 사람. 수입업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 물건의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여행 가는 것도 수입하는 거예요. 외국 이 서비스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 사람들 달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달러, 이 외국 돈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거꾸로 이제 수출업자가 되고요.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할 때 외국 돈을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로 바꿔야 돼요? 원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려면은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수요 공급 형성되죠, 지금.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또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뭐예요? 환율이라고요, 환율. 환율이 가격이라고. 환율이 1,100원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 책이. 이 책 하나 살려면 돈 얼마 줘야 된다고요? 10,000원. 가격, 그 10,000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 돈 1달러를 살려면 얼마 줘야 돼? 1,100원을 줘야 된다고. 환율이 외국 돈 1달러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가격.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그런 특별한 가격을, 자, 볼까요? 이제 가격이라는 게 나왔는 김에, 자, 이런 게 이제 기초 지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출제를 할 때요, 가격 탄력성이라고만 안 해요. 임대료 탄력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임대료 탄력성이 뭐하고 같은 거라고요? 가격 탄력성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시장에서 이름을 달리 붙이는 가격을 한번 볼까요? 방금 임대료 말씀을 드렸고요. 이자율 말씀드렸고요. 또 환율 말씀드렸죠. 또 노동시장에서는 요거를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가격이에요. 그리고 임대시장 중에서도 특히 토지 임대시장에서는 요걸 또 지대라고도 표현해요. 지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가격이라고요. 특별한 시장에서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되겠네요. 가격을 달리 부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시장의 기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자원이라는 것이 어느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분된다고요? 제 몸값을 제대로 쳐주는 쪽으로, 가격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에서 더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원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먼저 가야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예요. 더 원하는 쪽으로 가야 이게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라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알았다 해도 그건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계획에다가 반영하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야. 뒷북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보다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이윤 추구 동기에 의해서 혹시라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생산했을 때
그 이윤이 누구한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개인한테 떨어지게 돼 있죠.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좀 이 인기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그 회전식 오리구이 드셔보셨나요? 회전식 오리구이? 이게 유행이 한참 지나서 이제 좀 별로 아닌가 봐요. 저기 서울대학 의정부 쪽으로 가다 보면은 회전식 오리구이 하는 집 엄청 많아요. 그쪽으로 특히.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오리가 그 기름이 많은 거 아시죠? 기름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뭐 나쁜 기름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른 동물의 그 기름은 이제 식으면 굳어지는데, 오리 기름은 이게 식어도 안 굳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불포화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불포화 지방이니 포화 지방이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해도 저는 기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이 회전식 오리구이 침 넘어가요, 지금. 막 이렇게 꼬치를 깨가지고 이렇게,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게 기계로 이걸 돌려요. 그 사람들은 그냥 꼬치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타지만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기름기가 쫙 빠지는 거예요. 기름기가 쭉 빠지니까 맛이 또 굉장히 괜찮더라고, 그게. 근데 그거를 처음에 개발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아이디어를 끝내주게 한 거죠.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더 맛있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더 맛있는 거를 만들었다는 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잖아요. 만족도가 높아지게 한 것 자체가 벌써 뭐라고요? 효율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도 다른 집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엊그제도 제가 도너츠로 유명한 집에 이 도너츠를 샀는데, 요만한 도너츠가 10개 10,000원에 요만한 한 상자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 집은 생강으로 해서 생강 도너츠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생강하고 인삼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만한 게 그렇게 인삼을 넣어도 그렇게 많이 넣은 게 아니라 향 정도 나게 하는 건데, 근데 재료비에 비해서 이 집은 특별히 더 맛있게 했으니까 전국에서 배달이 돼, 전국에서. 그 집에. 시골에 있는 이 도너츠 집이에요. 시골에. 근데 전국에서 배달이 된다니까. 가맹점도 많이 있고요. 자, 이런 데는 다른 집보다도 훨씬 효율성을 높인 만큼 그 이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 추구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효율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근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방법을 얘기해도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더 주는 거 아니거든. 성과 이런 거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 열심히 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그 문제를 알잖아요. 문제를 아니까 걔네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렇게 뭔가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한테, 예? 상은 주죠. 근데 그게 이런 훈장들 있죠. 훈장들. 그러니까 왜 북한 자료 화면 보면 가슴에 전부 다 훈장 엄청 달았잖아요. 근데 이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거든.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효율성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라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좀 부가 축적이 되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돈을 벌게 되죠. 노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돈이 돈을 벌어오는 수준이 돼버리면은 이게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이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저 북유럽 나라들 좀 빼고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10분위 그 계산했을 때 아래 위 격차가 더 벌어져서 연봉이 지금 1억 차이 난대요. 맨 아래 계층하고 맨 위에 계층하고 아래 20%와 위 20%의 평균 소득 격차가 1억.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효율성은 높지만 뭐가 낮을 수 있어요?
형평성이라 그래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명시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묻지는 않지만 요거를 늘 갖고 있어야 뒤에 정책론에서 좀 접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자, 어쨌든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는 뛰어나고요? 효율성은 뛰어나고요. 형평성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을 누가 배분한다? 시장이 배분한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기능들이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자원 배분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50쪽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그냥 살펴보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50쪽이죠. 50쪽에 괄호 1번입니다. 괄호 1번에 시장의 비조직성 하는 거 있죠. 여기 이제 조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해요. 거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 왜 무슨 뭐 도매업 협회, 무슨 소매업 협회 이런 협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조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이런 이 조직화, 무슨 건설사 협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다른 재화보다는 그런 조직이 좀 덜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그런 건설사는 신규 주택 공급일 때는 그런 협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고주택 공급에서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중고주택 공급자들이 무슨 협회 조직하고 뭐 이런 소매 조직, 도매 조직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조직화라는 것이. 그 다음에 단기 거래 곤란성, 이거는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 사고 팔 때, 뭐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 재화보다는 어때요? 많이 길죠? 많이 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자동차. 그거는 이제 인기 있는 차종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주문해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만 주면 바로 대부분 살 수 있지 않나요? 그 외제차도 그런가요? 저는 외제차를 안 타봐서, 외제차는 근처도 안 갑니다, 저는. 예? 하루밖에 안 걸려요. 진짜요? 중고차 말고 새 차는요? 새 차는 오래 걸리나? 브랜드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재고로 있으면은 금방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모델들은 이제 여기 들여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재고 비용이 상당할 거니까. 그런 거는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돈만 주면 거의 대부분 바로 나오지 않나요? 일부 그 인기 있는 차종 처음에 신차 이렇게 새로 나올 때 빼고는 그게 아무리 비싼 차를 할지라도 그럴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아무리 싼 집이라 해도 바로 되지는 않는다고요. 계약하고 중도금 이렇게 잔금 치르고. 그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상품의 비표준성이라는 얘기는 물건이 제각각 좀 다르다는 얘기죠. 아무리 주택이요, 똑같은 평형, 같은 아파트 단지에 똑같은 평형이라 해도요, 이게 호냐, 층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표준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 곤란, 이 수급이란 단어 있죠. 앞으로 수급이란 단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을 줄인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수급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말 들어보시죠? 자, 수지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앞으로. 수지는 뭐를 줄인 말일까요? 이거는 수입과 지출을 줄인 말이 수지예요. 아시겠죠? 그런 기본 단어이지만 자칫 체크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 말은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자들은 이제 빠져나갈 거고요. 공급자들은 등장하겠죠. 가격이 내려가면은요,
수요자들은 등장하고 공급자들은 빠져나가겠죠. 이런 게 이게 수요 공급 조절이에요. 수요 공급 조절이 돼서 균형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자,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하는데, 수요자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수요자들은 덜 사려고 하고 공급자들은 더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팔려고 하는데 공급자들이 빈손으로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물건을 들고 들어와야지. 근데 물건을 만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절이 안 돼요.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공급 조절이. 수급 조절 중에서, 수요 공급 조절 중에서 뭐가 어려워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전세난 하죠. 전세난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전세난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이 부족하면은 얼른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조절이 곤란해. 공급 조절이 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대량으로 지어놨어요. 대량으로 지어놓아 버리면 이게 효용의 지속 기간이 긴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 다 채워질 때까지 한참 시간이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 공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수요 조절. 수요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들락날락 그럴 수 있거든요. 비교적. 근데 공급 조절이 빠른 속도로 들락날락 그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지역성 하는 거는 국지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역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국지라는 단어. 왜 우리 국지적 집중호우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할 때. 국지적 집중할 때 그 국지, 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회사가 만든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해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북과 강남의 가격 차이가 몇 배 정도까지 날 수 있나요? 한 2배까지도 나지 않나요? 그죠? 2배까지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은 똑같아요? 강남에 반밖에 안 됩니까, 이거? 그래요? 여기는 좀 괜찮은 동네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간, 거의 2배까지. 똑같은 회사가 만든 똑같은 아파트를 해도 그렇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역성 또는 국지성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거래 비공개성. 사람들이 그 사연을 잘 얘기 안 하려고 하죠. 그 거래, 그 사연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에. 그 사연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연들을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런 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건 고가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좀 높은 편이죠. 부동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크기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재 수요, 유효 수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잠재 수요에서 유효 수요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시장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번 수는 이렇게 단어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51쪽에 그럼 주택시장의 주택 서비스라는 단어 있죠. 괄호 1번만 좀 체크를 하고요. 괄호 2번은, 그 동그라미 1, 2, 3, 4번은 중요도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으니까 그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주택 서비스라는 단어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이 단어 구별만 좀 하십시오. 주택 서비스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주택 서비스 자, 이게 주택 서비스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이 표현은 좀 추상적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주택이 얼마나 필요하냐. 제가 지난주에 사과를 예를 들었나요? 사과를 한 상자, 두 상자, 사과 예를 들었죠. 그럼 사과 한 상자, 두 상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사려고 하는 그 사과의 질하고요.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는 그 사과의 질이 다르다면 같은 한상자 만원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뭐를 전제로 해야 돼요? 똑같은 품질이라는 걸 전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 이런 거는 비교적 괜찮아요. 이런 거는 품질이 똑같다라고 거의 보면 되거든요. 근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은 품질이라는 걸 전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은 일단 똑같은 품질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가정을. 자, 그럼 우리 주택 보세요. 주택이 우리나라에 몇만 채 정도 있는지 아세요? 한 1,400만 채 정도 있어요. 근데 1,400만 채 정도 있는데 그게 다 채로는 1,400만 채이지만 이게 다 똑같은 집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주택을 몇 채 산다 이게 똑같은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저기 타워팰리스도 한 채고 우리 집도 한 채예요. 똑같은 한 채인데 우리 집 팔아가지고는 우리 집 한 10채를 팔아야 타워팰리스 하나 사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똑같은 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게 비교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이 제공하는 만족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족도. 그 주택을 수요하면서 얻는 만족도. 그게 30평짜리인데요. 30년 된 거예요. 오래된 30평 하고요. 20평인데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얘도 월 50만 원을 주고요. 얘도 월 50만 원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또 뭐 10평짜리인데 5년 된 것이 월 2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만큼 이 만족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또 경우에는 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지금 얘는 50만 원 같은데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때는 뭐라고 보자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자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 수요하는 그 수준이, 자, 이 주택 서비스를 한 단위로 따진다면은 10만 원짜리를 한 단위로, 단위당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주택 서비스라는 상품을 몇 개 수요하는 거예요? 5개 수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셨어요? 주택 서비스라는 상품을 이 사람은 5개 수요하는 거고요. 이 사람도 5개 수요하는 거고, 이 사람은 2개 수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사과를 똑같은 상과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산다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꿔주는 개념이 주택 서비스 개념이에요. 그냥 주택이라고 하면은 다르지만 주택 서비스라고 하면은 똑같은 동질적인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원짜리, 월 25만 원짜리 사는 사람은 2.5개 수요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분석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됐습니까?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해요. 주택 서비스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밑에 주택 소요와 주택 수요라는 단어가 있죠. 그 주택 수요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요 개념이요. 이 경제적 개념입니다. 요거는 경제적 개념이고, 근데 이 소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필요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량. 얼마나 필요한가 이럴 때 따지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요거는 이 정책적 사회적 개념이에요. 정책이나 또는 사회적 개념. 경제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주로 정부가 판단하는 개념이에요. 소요라는 거는 얼마나 집이 필요할까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주택 소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필요량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필요량. 어쨌든 이게 주택 소요, 수요 이 정도면은 되겠고요. 주로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소요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요.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수요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52쪽에 그 주택의 여가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에서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 있죠.
요 단어를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향여과가 더 중요해요.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상향여과, 하향여과 중에서 하향여과를 더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아래하 윗상 이거요. 아래하 윗상. 보통 이제 집을 새로 지으면은 그 주택은 주택 서비스 수준이 높죠. 새로 집을 지으면. 그러면 소득 수준이 보통 높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살게 되죠. 근데 이제 1년 지나게 되면은 집이 점점 낡아지면서 거기에 살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주택 서비스 수준이 높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 주택에 누가 자리를 잡아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리를 잡죠. 이럴 때 주택이 하향여가 됐다 그래요. 주택은 그 자리에 있지만 이게 하향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 뜻은 안 어렵죠. 이걸 이제 필터링이라고 해요. 필터링. 뭐 거르는 현상이죠. 걸러지는 거죠. 주택의 수준이 낮은 것부터 먼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향여가. 그다음에 상향여가는 뭐겠습니까? 상향여가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이 하향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택은 점점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게 살 수 없을 만큼 악화가 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이제 불량주택이라고 해요. 불량주택.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런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를 상향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은 특히 재개발할 경우에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이 몇 % 정도 입주하는지 아십니까? 20%? 네, 20%, 30%면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재정착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주민들이 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싹 나가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상향여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은 어렵지 않죠. 이거 시험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알면 조금만 더 알면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어 왔고요. 다음에 그 밑에 주거분리라는 단어 있죠. 주거분리라는 단어, 이런 단어 정도는 체크를 좀 하십시오. 이게요, 부동산 학개론이 어려운 이유가 들을 때는 당연한 것 같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막상 또 살짝 바꿔서 내놓으면 이게 그건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주거분리도 있고요. 저 뒤에 가면은 직주분리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가는 저기 직주분리에 가서는 이게 주거분리인지 직주분리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중간에 살짝 바꿔놔도요. 이거 아닌가? 헷갈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거분리는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보통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나중에요. 주거분리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이러면은 또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헷갈립니다. 주거분리는 뭐라고요?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야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분리니까 분리겠지 이렇게만 받아들여 가지고는 살짝 바꿔버리면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개념이고요.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단어만 좀 몇 개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53쪽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여기서 이제 효율성,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의 효율성.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자, 앞에서 제가 우리 자원 배분의 효율성 말씀드렸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원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근데 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말하는 이 시장의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이에요. 정보의 효율성. 정보. 이 정보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정보도 하나의 자원인데 어떤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라고요? 정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원래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최초 이게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세요? 주식 보면은 그날 주가가 바뀌죠? 전혀 안 합니까? 오로지 부동산만 관심 있습니까? 자, 굉장히 위험을 싫어하는 그런 물가도 안 가는 물가도 가지 않는 어쨌든 이 주식이 그날 막 변화가 심하잖아요. 하루만 해도 30%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왜냐하면 이게 바닥에서 그 전날 시작했던 것에 15%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15% 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30%가 넘을 수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는 30%가 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 3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죠? 엄청난 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게 주식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널뛰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근데요, 재밌는 거는 이게 주가가요, 막 3%, 4%, 하루에 3% 엄청나죠. 1년에도 3%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하루에도 몇 프로씩 이렇게 뛰고 하면은, 이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하루에도 3, 4%씩, 5%씩 하면 벌렁벌렁 거리겠죠, 거기에. 한 1억씩 집어넣은 사람 입장에서는 벌렁벌렁 거릴 겁니다. 근데요, 그 회사 찾아가서 그 회사 직원들, 출퇴근하는 직원들 한번 표정 보십시오. 그 사람들 표정이 백지점처럼 하얗게 됐다가 막 얼굴이 붉어졌다 하루만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그 사람들은 전혀 미동도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퇴원합니다. 근데 그 회사 주가는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게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게요, 다 시장에서 어떤 정보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정보. 그게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런 이 뉴스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미국의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를 종료했다. 들어보셨어요? 한국말입니다. 자, 이게요,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영향 미칩니다. 주식을 전혀 안 해도 영향 미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요. 미국에. 세계 금융위기는 들어보셨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해가지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는 예전에 좀 6년 전에 이게 딱 6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딱 6년 전 2008년도요. 그때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엄청난 이제 충격을 줬죠.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2천 가던 게 10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뭐 500까지도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미네르바 박이 이게 막 그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그 막 구속했다가 결국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 무리하게 사람 집어넣었다가 인터넷에 그 글을 올렸다고. 친구 이름이 거기에 관계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경제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글들을 올리고 했는 게 그게 이제 뭐 허위 사실 공표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구속시켰는데 결국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 뭐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다. 뭐 하여튼 그거 말고도 다른 사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그 당시 주가가 그때 우리나라는 800몇까지 떨어졌었나요? 제일 많이 떨어졌는 게 그게요. 그때 이후로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금융론 공부하다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금융론과 관련이 있어요. 세계 금융위기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구조가 있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런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이 미국 정부가 돈을 푸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돈을 엄청 푼 거예요. 거기 이제 부실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부실 채권을 엄청 사들인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게 양적 완화예요. 이 돈의 양을 푼다 이 소리예요. 그 양적 완화가. 그러니까 계속 샀던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니까 돈이 달러가 계속 풀리는 거. 계속 풀리고 금리도 풀리니까 금리가 낮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린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싼 이자로 빌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디요?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저개발 국가에는 이자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보다는 훨씬 높단 말이야. 그럼 이런 데 와가지고 돈 버는 거죠. 돈 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게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종료했다 이거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생활에 여러분들 지금 기사를 보도 이 뉴스에 이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내년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어요. 내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양적 완화를 종료했다 이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풀겠다는 얘기예요. 안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 수순이 뭐겠어요? 이제 풀렸던 돈을 거두어 들여야 되거든요. 이 거두어 들이려면은 이게 돈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이제 서서히 올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에서 금리를 올려야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 이자가 좀 있어야. 근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나 이미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데 와 있던 돈이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쟤네들보다는 높아요. 높은데 그 금리 차이는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위험에 따르는 대가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덩치가 작은 나라는 상당히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 먹는 게 자기네 지금 0%대거든요. 이자율이. 그거 쌤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에 이제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1%로 올리잖아요. 1%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2%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포인트밖에 못 먹어요? 1% 포인트. 이거 위험을 부담하기에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달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달러를 가져와서 풀고 이걸로 원화로 바꿔서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했던 미국 돈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이거 주식 팔고 채권 팔아서 이걸로 달러를 다시 바꿔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이제 너도 나도 주식 채권 다 팔아버리고 하면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주식 이거 다 폭락하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달러가 빠져나가 버리면. 또 세계 우리 IMF가 그래서 터진 거 아니에요. 달러가 없어서 착 빠져나가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지, 우리도. 금리를 올려서 쟤네들보다, 미국 금리보다는 최소한 한 2%포인트 정도 이상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느 정도는 잡을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게 심리 요인까지 작용해버리면요. 단지 2%포인트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 심리 요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위기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IMF 때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주식 투자 하나도 안 해도,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예? 돈 빌려 쓰는 사람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남의 나라 얘기다라고 할 만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됐단 말이에요.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그럼 그 얘기가 우리나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 얘기가.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주식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보가 반영되는 거예요, 정보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주식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대체로 다 영향받아요. 그런 게 이제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즉각 반영된다. 반영되면은 효율적이라는 얘기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요. 효율적이라는 얘기요. 정보가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지금 이제 효율성은 그런 거고요. 가로 2번의 효율적 시장의 유형 구분에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보세요. 과거에 정부가 발표한 그런 정보 또는 기업이 발표한 정보가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는 경우하고요.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정보 막 발표한 게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는 경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돼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 정보가 반영돼 있는 상태를 약성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효율성의 정도가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현재 공표 정보도 반영이 돼 있다. 그럼 뭐예요? 효율성이 조금 더 높죠. 이러면은 준강성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돼 있는 거. 근데 맨 밑에 강성 효율성 있죠. 강성 효율적 시장. 요거는 현실이 없는 시장이에요. 현실이 없는 시장이에요, 강성은.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부 정보도 반영돼 있는 시장이에요. 아직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시장의 가격에 반영돼 있대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시장이 있다면 효율성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지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년 전쯤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쯤. 50년 전이면 여기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꽤 있죠. 그때 당시는요, 라디오 있는 집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겨우 이제 라디오 있는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막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때 라디오 9시 드라마 성우들이 하는 드라마 그거 뭐 호롱불 켜놓고 옹기종기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전기도 아니고 그냥 호롱불. 자, 그러면은 그 50년,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면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해도 이거 사람들이 알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한참 걸립니다. 그 정보의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이러면 효율성의 정도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보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강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까지는 있을 수가 있고, 그거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약성, 준강성, 강성 중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이런 시장이고요. 얘는 비현실입니다. 현실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념적으로만 구별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다음에 그 중요도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조금은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것만 하고요. 효율적 시장만 하고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